안녕하세요. 인생 아나운서 김형숙입니다. 자기 조절력의 가장 큰 적, 스트레스. 전두엽의 기능이 중요한데도 오늘날 청소년의 전두엽 기능은 눈에 띄게 약해져 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가는 학교 폭력, 청소년 우울증, 자살률 등이 바로 그러한 증거다. 전두엽을 위협하는 최대 적은 스트레스다. 두려움, 분노,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서는 전두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지만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전두엽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 어릴 때 학대를 받았거나 가정폭력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은 자라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스트레스로 인해 전두엽이 덜 발달되기 때문이다.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아이들도 전두엽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심지어 5살 된 아이들의 전두엽 발달 정도나 활동성이 가정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 경제적 격차가 뇌기능 발달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 자체가 전두엽 발달의 저하를 낳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빈곤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의 유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역시 스트레스야말로 전두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은 학업 능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째서일까? 참고서 사거나 학원에 다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에반스와 샌버그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들은 빈민계층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면서 이들의 스트레스 레벨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 레벨이 높지 않은 아이들은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과 다름없는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미국의 빈민계층은 흔히 폭력과 약물 중독 등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대체로 스트레스 레벨이 높으며 바로 그 때문에 학습 능력도 저하되었던 것이다. 즉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는 아이의 학습 능력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 단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만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가 아이의 학습 능력에 결정적인 장애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아이의 학습 능력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집안 분위기가 늘 밝고 명랑해야 한다. 가정불화 등으로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공부 잘하기가 힘들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공부라는 압박감에 찌들어 산다. 철들기 전부터 강요되는 선행학습을 통해 공부는 스트레스라는 등식은 자연스레 머릿속 깊숙한 곳에 각인된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3년 내내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예전에는 고3병이라는 말도 생겼지만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3년 내내 고3병을 앓는다. 내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3년 내내 치르는 모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곧 대학 입시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실은 3년 내내 여기저기 아픈 환자로 넘쳐난다. 스트레스는 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신체 여러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긴장, 두려움, 짜증, 분노,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서는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를 활성화한다. 편도체는 변연계의 핵심적 부분으로 편도체의 활성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돌도끼로 사냥을 하던 구석기 시대의 사람 고인돌 씨를 상상해보자. 그는 현대인이 겪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니었겠지만 분명 때때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갑자기 토끼고기가 먹고 싶었던 고인돌 씨는 돌도끼 하나 어깨에 둘러매고 사냥을 나섰다. 얼마쯤 숲길을 지났을까? 그는 갑자기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와 마주쳤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과 긴장에 휩싸이게 된다. 그의 시각정보는 비상신호를 보내고 그의 편도체는 급격히 피가 몰리면서 활성화된다. 편도체의 신호를 받은 시상하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코르티아코이드가 마구 분비되어 혈액 속으로 공급되도록 명령을 내린다.
체내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면 팔, 다리, 등과 같은 근육에 새로운 피가 몰리면서 에너지가 공급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처럼 우리 몸을 외부의 적, 멧돼지로부터 도망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상태로 만든다. 도망가거나 싸우려면 근육에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스트레스의 본래 의미다. 에너지가 근육으로 몰리면서 목덜미와 어깨는 힘이 잔뜩 들어가서 뻣뻣해진다. 대신 위장 등 소화기관에 공급되던 혈액량은 급격히 줄어든다. 지금 멧돼지와 생사를 건 한판 승부를 벌일 참인데 한가하게 아침에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선은 외부의 적 멧돼지와의 투쟁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므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위장기관의 소화 기능은 일단 정지된다. 마찬가지로 생식 기능도 일시 정지 상태에 빠진다. 난자와 정자를 생성해서 자손을 퍼뜨리는 일은 일단 내가 살고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침범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시스템도 일시 정지된다. 지금 세균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인 눈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으니까. 고인돌 씨의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는 아마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체로 5분 이내에 결판이 났을 것이다. 그 안에 멧돼지를 때려잡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했을 테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잡혀 먹든지 어떤 경우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 따라서 도망가든지 싸우든지의 스트레스 상태는 5분 혹은 길어야 10분 정도 지속되다 말았을 것이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본래 모습이다. 그러나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어떠한가? 도저히 5분, 10분 이내에 해결될 수가 없는 멧돼지들이다. 학기마다 계속되는 중간고사 멧돼지와 기말고사 멧돼지는 몇 달 전부터 학생들 앞에 나타나서 어른거린다. 한 번에 때려잡을 수도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멧돼지들이다. 게다가 대학 입시와 수능 멧돼지는 몇 년 동안 수험생이 편도체를 활성화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온몸이 뻐근해지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찾아오고 소화는 잘 되지 않아 위장장애가 생기며 면역 시스템은 약화되어 감기, 몸살, 두통을 달고 살게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숙입니다.